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조윤천 소장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 네, 불러주셔서 완전 감사합니다. 초기 멤버인데. 자, 제가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이게 짚어보겠다 그랬는데 요즘 웬만한 뉴스는 핫한 축에 못 속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하도 큰 뉴스가 많이 터져서 자, 이 지금 투시 때문에 네. 이 사고가 터진 게 지금 이제 우리 주식시장으로도 결국 또 온 거죠? 네. 주식시장은 채권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됐잖아요, 그죠? 네. 채권 금리는 뭐 추가적인 그 상승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다 이제 빠질 거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또 올랐어요. 또 연중 최고치 또 경신. 얼마나 갔어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직전 고점에서 조금 슬로우해졌다가 네.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이 좀 많이 오늘은 하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좀 이따 얘기하시고 네. 채권시장 다음에 그러면은 외환시장은 80대 갔죠? 그렇죠. 네. 네. 계속 더 가요? 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근데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밴드 자체가 92에서 100 정도 달러 인덱스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102를 뚫었고 그렇죠? 오늘은 또 102를 뚫을까 말까 하고 있어서 이런 추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까지 네. 시장이 미리 움직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또 더 원화가 약세로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달러 강세가 내년 1월까지는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만, 근데 그건 굉장히 단기적일 것 같고요. 아마도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 같다고 보신다. 네. 여기는 이쪽하고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속도의 문제긴 하지만 달러가 좀 우상향한 흐름, 특히 트럼프 정책이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들,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엇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트럼프 정책들을 놓고만 본다면은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이 두 개로 대변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뭐 등락은 있겠고 하지만 큰 트렌드 자체는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볼 수 있겠고 그 와중에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화 약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트렌드 자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속도의 문제지 그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우리 증시 쪽으로 가보죠. 코스피. 이도 그렇고. 코스피는 조금 올라오는 듯하다가 빠지고 올라오는 듯하다가 빠지고 계속 그 제대로 힘을 못 쓰나요? 왜 그래요? 네. 일단 코스닥은 좀 이따 얘기해. 네. 코스닥은 거긴 워낙 사고 뭉치라 그건 좀 덮어놓고 한꺼번에 얘기하자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급이 뒷받침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국내 그래요? 연기금 쪽에서 좀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는 있지만 연기금의 매매 패턴상 시장을 이끌어가기보다는 조금은 밑에서 사는 영향이 그렇죠. 좀 크죠. 그렇죠, 연기금. 그런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출회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라면 출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다 보니까 시장 수급상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슈를 보면은 얼마 전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하고 그러니까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에 따라 가지고 또 시장이 흔들리고 터졌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중국 쪽에서 배터리 규제 그러니까 그 벽을 한 20배, 40배 정도 올려버리니까 네.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룸을 아예 차단시켜 버렸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실망감들이 유입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호재가 될 만한 반등을 할 만하면은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계속 밀려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좀 견고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연기금의 수급이지만
연기면 그냥 받쳐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받쳐주는 올라가기 쉽지 않다. 역할이고 또 글로벌 유동성 흐름 자체를 봤을 때도 신흥국 쪽에서 이탈이 나타나고 있어서 트럼프 당선 이후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 그로 인한 외국인 수급의 악화 이 부분들이 코스피를 계속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난 이게 궁금한 게 이게 닭이 문제예요, 달걀이 문제예요? 그 환율이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답이 없죠. 양쪽이 그냥 서로 왔다 네, 갔다 왔다 해요? 갔다 하는 그런 환율이 상황이죠. 한 1200 정도 가면 끝이라 그러면 그만 나가는 건가? 그렇겠죠. 근데 저희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실상 지금 코스피만 놓고 보면 네. 제가 하도 모델들을 좋아해서 돌리면 사실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지금 이익 증가율을 놓고 보시면 워낙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가 한 2,400, 2,500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눌러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뭐 환율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뭐 지금 사정이 지금 많이 안 좋다는 얘기 뭐 다 아시니까 결국 흔히 말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험도를 더 높이 잡고 한국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중 일을 놓고 보시면 저희가 비교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매력도가 사실 한국이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력성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일본은 지금 벌써 다시 고점 뚫기 시작하거든요. 네. 예, 전에부터 계속 일본이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장이 잘 갈 수 있게 해주고 있고 한국은 그런 기대치를 없애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꼭 굳이 한국 투자해야 되냐? 일본 투자하고 중국 투자하면 되지. 뭐 이런 판단이 쓰는 것이 제가 문제겠죠. 얼마 전에 그 홍콩 투자가를 만났는데요. 네. 이 투자가가 그 한국에 있는 그 중국 국부펀드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 이야기 자체가 한국에 대한 그 주식 포지션을 지금 매달 2천억 그리고 4천억 또 이번에는 더 많은 돈들을 지금 그 환매를 하고 비중을 있다고 줄인다.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미국이 더 낫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3분기에 기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4.2% 증가하면서 5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네. 또 4분기에는 8%, 내년 1분기에는 15%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저평가된 매력도 있지만 어닝이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모멘텀이 상당히 좋아지는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그 이쪽에서 자세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채권 시장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그 10월 달까지 투자 적격 채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7% 나왔고요.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16% 나왔습니다. 최근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 많은 이익을 줘왔는데요. 이런 모습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2%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3% 그래서 주주한테 환원하는 게 5%인데 거기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달러 강세니까 전 세계 자금이 굳이 한국에 있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러더라고요. 뭐 하여튼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부 다 비관적인 얘기들만 아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조금 더 비관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제. 비관적으로 더 들어가십니까? 닭은 어떻게 해요? 피 말고 닭. 그럼 어디까지 가요 이거? 지금 600 깨졌죠? 네. 네. 닭은 이 항상 얘기하는데 아까 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그나마 코스피가 괜찮은 게 이익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았고 이번에 그 삼성전자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이 3Q에 왔지 실질적으로는 올해 이익 증가율이 20% 정도 나오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닭은 문제냐면 뭐가 문제냐면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예, 그러니까 2014년, 2015년까지는 큰 폭의 상승. 네. 그리고 지금 2016년에 들어와서는 두 자릿수 감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오버슛을 했죠.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PBR 개념으로 보면 코스피 대비해서 거의 2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이 없는데 왜 2배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전에도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추정치는 그렇습니다. 2017년에는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올 거다. 다시 예. 플러스로. 예,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코스닥이 안정을 찾을 텐데 아직까지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 정말 그럴까?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또 여태까지 보니까 요즘에 자금 흐름이 벤처 기업에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자금 흐름도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팔고 보자 이런 전략이 나온 거죠. 코스닥을 이루고 있는 핵심 업종이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IT지 않습니까? 네. 셋 다 안 좋은 이슈들이 하반기에 다 불거졌거든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형 업체들의 뭐 계약 해지라든지 그리고 임상 실험 실패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고요. 네.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7의 판매 중단,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는 사드 이슈, 그로 인해서 중국 제재, 이 세 가지 중심 축이 흔들리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수급적으로도 연말까지는 좀 매년 안 좋은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로 좀 쏠릴 수밖에 없는 수급 상황이라는 거죠. 네. 연말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고 그리고 대차전과 급감하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런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터지니까 코스닥이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년 연초 효과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중소형주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고 있고요. 매년 반복되었던 게 12월 중순, 중하순부터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돌면서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매년 보여줘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슈는 내년 정책이 얼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 그러니까 국내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입되면서 좀 반등을 강하게 나왔는데 올해는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다는 부분들이 코스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리 바이오, 네. 제약 바이오, 다음에 이제 중국, 네. 다음에 IT는 뭐 좀 그렇다고 치고 이 두 가지는 어차피 너무 많이 왔던 거 아니에요? 이게 물고 싶은데 뺨 맞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성장- 조정은 받아야 될 네, 부분은 확실했던 것 같은데. 근데 성장주들의 이익 사이클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15년까지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근데 16년 들어서부터 이렇게 좀 우하향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올라가기 힘든 상황에서 네. 제약 쪽에서 악재가 터지고 그리고 또 중국 어쨌든 이슈가 자, 있다니까. 그래서 두 분한테 네. 우리 찍기 네. 코스닥 어디까지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580. 좀 더 많이 안 내려가네 그럼. 그게 더 깨진다면 550까지는 열어놓고 550까지 열어놔야 네, 된다. 열어놓고 시기적으로는 12월 중순까지는 조금은 매수 타이밍을 늦추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때 조금은 비중을 줄이면서 실탄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기 어디까지 보세요? 저희는 뭐 코스닥에 대해서 저희가 타겟을 잡지를 않거든요. 아 얘기를 안 하기로 네. 결심을 하셨다. 예, 근데 뭐 그냥 저희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중점이고요. 근데 코스피는 지금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빠지기는 상당히 또 무리수다. 네.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1960, 1970 이 정도면 PBR 0.9배. 이거는 뭐 사실 더 이상 빠질 이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죠. 예, 글로벌 시장 전체가. 근데 지금 아까 코스닥 PBR이 2배다고 치면 50% 빠질까요? 그건 모르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결국 수급에 따라서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결국은 다음 이익을 갖다가 판단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년 1월이라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센티먼트가 안 좋으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의 바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전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코스닥에 뭐 보석 같은 주식들이 많이 있다며요. 건질 만한 것들이. 그렇게 그것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지금은 거죠.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알겠습니다. 성장주, 중소형주로 같이 묻히는 경우가 있어서. 알았고요. 나중에 네. 정말로 나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주식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금 살 때입니다 하고 또 다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 소장님. 예. 아까 미국 기업들 실적이나 회사채 뭐 수익률이나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더 가요? 미국 증시나 네, 위험자산 쪽 선호현상 쪽으로 도는 거예요, 완전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 증가율을 보면 2018년이면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또 채권 시장도 앞으로 좀 더 그 인플레이션 정책을 계속 쓸 거고요. 네. 또 채권 발행도 현재 10%씩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경제 역동성을 봤을 경우에 앞으로도 채권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식 그리고 달러 강세가 계속된다고 했을 경우에 자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 시장들, 특히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과 통상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 위에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특히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의 그 정책 여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GDP 성장률을 3.5%까지 끌어올리고 2,500만 개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재정 확대 정책, 특히 5년간 무려 5,500억 달러 정도 인프라 투자에도 나설 거고요. 국방비 증가뿐만 아니라 대규모 감세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있죠. 예. 이야기하시는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우리 그 사람 우리나라 수입 좀 합시다. 그 사람 부르면 3.5%될 것 같은데 수입 좀 합시다. 오히려 그냥 계속하세요. 그 저기 한상원 소장님께서 직접 그 에이, 저는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무대뽀나 돼야 이게 되는 거지. 생각만 하는 사람 못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정책을 쓰려 그러면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고 있고 또 파워를 갖고 있는 패권 네. 국가나 가능한 거지. 네. 우리처럼 저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 우리 FOMC 얘기로 좀 가보죠. FOMC로 가기 전에 옐런이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 미스터 트께서 열받으셨다며요. 화를 엄청 내셨는데 옐런이 우리는 물가 안정과 경제 안정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해서 금리 인상은 갈 것 같은데 FOMC 의사록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인상하겠다. 그죠? 네. 근데 그거는 시장이 이미 예측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시장이 별다른 반응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인상을 안 하면 이제 미국 경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그렇죠. 거고요. 예. 문제는 그다음에 17년 어떻게 갈 것 같아요? 미국 금리. 일단은 다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17년에는 2번 정도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점도표상을 지금 계속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많아봐야 2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쯤부터 쉽게 시작해요? 일단은 시장이 반응하는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들은 아마 3월부터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3월부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3월까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CPI 같은 경우는 3월까지 2%를 넘어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PCE 같은 경우는 1.6, 1.7까지 2%에 완전히 근접하는 흐름까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나타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빨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 심리가 3월부터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그리고 옐런 연준 의장 그러니까 FOMC 회의와 트럼프 간의 그런 대립각이 네. 얼만큼 강하게 부딪히는지에 따라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시점이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기에는 그 미국의 그 연준 회원들 그 위원들 중에서 12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이 중에 5명이 지역 그 총재들입니다. 지역 총재들 중에서 가장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캔자스시티의 그 조지 총재, 그리고 클리블랜드의 메스타 총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여기서 빠지고요. 매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필라델피아 그 하카 총재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매파적인 성격이 상당히 좀 완화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차례 내지 많아야 2차례 정도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연준 같은 경우는 시장과의 대화, 정부의 대화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상하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그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연준에 내려오는 상황을 보면 총수요를 높여서 공급력을 확대시켜주는 고학 경제를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금리를 낮게 책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런 측면 봤을 경우에 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채권 시장 강세, 주식 시장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슷한 말씀들을 하셔서 네. 일단 몇 번? 저희도 2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시멈 2번 아니면 2번? 2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 네. 일단 이제 조금 더 맵하네. 아, 여기 저희가 약간 원래 비둘기. 저희가 원래 비둘기였고요. 네. 올해 연초부터. 예. 결국은 지금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소비가 살아나야지 결국 임금 상승이 나타나야지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옐런 총재의 성향 자체가 노동시장입니다. 결국 노동시장이 실업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실제로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 못했던 거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 트럼프가 정말로 고용시장을 높여주고 임금 상승률을 높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금리를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시각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보다는 속도가 조금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정말로 멕시코인들을 다 추방하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마 임금 상승률이 3% 이상으로 도달하는 시기가 내년 연말까지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뭐 금리를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올릴 것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2.25% 장기 10년 국고채 금리가 내년 연말쯤 되면 2.75까지 올라갈 건데 그러면 따라서 올리는 추세. 그 정도로 보고 있지 더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났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월가의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많이 향유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그 트럼프의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그 분화한 백인층들 같은 경우는 더 악화된다는 거죠. 자산 가격 하락에 따라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트럼프가 정치적인 위치가 좀 위태로울 수 있고 임기가 다시 4년 연장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무래도 트럼프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그 임금 상승이 올라간다든지 물가 압력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숨어 있는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고용시장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신규 노동 인력이 투입이 되면서 임금 상승이 제약될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닌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이 빨리 일어나게 되면 그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 들어갈 수밖에는 없을 거 아니냐 하는 게 뭐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제 생각은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우리 그 국제 환율 쪽을 좀 넘어가서 일단 위안화는 미국이 좀 야단을 미스터 트가 좀 야단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찍힐 가능성이 제일 높아진 것 같은데 위안화는 그 강세 가는 건가요? 그래서? 위안화는 강세보다는 현재 약세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중 간의 금리 차거든요. 네. 금리 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차이나 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속도로 해외로 나가고 있고요. 네. 특히 내년도에는 좀 위험스러운 게 중국의 권력 투쟁이 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민간 투자도 줄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성강통으로 인해서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홍콩을 통해서 해외로 자본들이 좀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 위안화의 국제화로 인해서 위안화 가지고 해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자본 이동이 아무래도 빨라진다는 점에서는 위안화는 그 약세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근데 미국 그러니까 원래 환율이라고 하는 게 시장적 요소는 한 5%밖에 안 되는 거고 한 90에서 95%는 정책적인 효과인데 미국이 너 환율 조작국이야 이러면 그 강세로 가지 않을까요? 근데 중국의 환율 시스템을 아셔야 되는데요. 중국의 환율 기준가 하는 거는 전날 종가 플러스 13개국 통화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데요. 통화 바스켓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달러를 재해놓고 두 나라가
하락하고 있는데 위엔화가 계속 절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위엔화도 약한 흐름은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올해- 이제 달러 대비 약한 거는 오케이인데 네. 그러면 다른 통화들에 대비해서는요. 유로화나 엔화나 원화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그건 강세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질 실효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도 상당히 좀 그 완만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엔화는 어디까지 가요? 113 갔나요? 110 오늘 112.7엔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일본 니혼기 이제 오늘 지금 막 인터넷에 떴던 걸 보니까 일본과 미국과의 금리 차로 봤을 경우에 네. 엔화는 120엔대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대부분 120 까지? 예, 120. 그럼 원화는 1,25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좀 과잉 반응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이자율에 따라서 사실상은 엔화가 약세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렇게까지 일어날까? 물론 120엔 갔었을 때 다들 뭐 130엔 간다, 150엔 간다 했을 때 우리는 절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다들 100엔이 깨졌을 때는 다들 90엔 간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저희는 100엔 깨지는 거는 힘들 것 같다. 결국은 박스권이다. 그러니까 100에서 110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환율 전쟁이라는 게 뭐 어느 쪽에서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이자율을 놓고 봤었을 때 적절한 엔화는 100에서 110엔 사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또 다시 111, 112, 113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120엔 뚫고 또 130엔 가고 이런 환경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경제 성장률이 지금 3분기에 나왔는데 2.2% 성장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만큼 지금 돈을 풀어놨더니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 증시가 지금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중일로 놓고 비교해봤을 때 일본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무작정 엔화가 절하가 될 것이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무작정 절상이냐 그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서로의 적정선을 찾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110엔이면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정적인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갈 거라며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지만 의미도 있겠죠. 있죠. 그 똑같은 이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아무리 이 정책을 어떻게 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이 S&P를 놓고 보시면 달러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놓고 봤었을 때 환율이 계속 절상이 됐을 때 미국이 그만큼 버티기가 쉽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회사를 놓고 봤었을 때 저희는 이 트럼프가 지금 또 환율 조작국 얘기까지 계속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숨은 뜻을 보면 결국은 달러가 100까지 가면 무리수다. 그죠? 그보다는 좀 낮은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달러 지수가요. 네. 자 일단 이제 뭐 이 정도로 우리 시장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대충 뭐 점검을 했다고 넘어가고 TPP 이슈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한테 나쁠 수 있었던 변수가 조금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또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하고 FTA를 많이 체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TPP가 되면은 이 나라를 통해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기회였거든요. 네.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해득실을 따져서 봤을 때는 우리 나라한테 무조건 수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영천 선생님. 뭐 TP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좀 수혜 측면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라든지 부품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력 품목이었는데 일본이나 경쟁국들이 TPP에 가입 이제 그 철폐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도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한 그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도 개방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우리가 미국과의 그 FTA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올해부터 LNG 수출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FTA 그 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일본보다 더 싼 가격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또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보탈 말 있어요? 아니 뭐 TPP, 뭐 FTA 모든 내용이 지금 보호무역주의냐 자유무역주의냐 이런 얘기인데 네.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브렉시트 이후에 트럼프의 발언 뭐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완전히 쏠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 워튼 나오신 분인데 저도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 거기서 맨날 토론하는 게 이거거든요. 자유무역주의가 좋은 거냐 아니면 보호무역주의가 좋은 거냐 뻔히 아는 내용이거든요. 보호무역주의가 훨씬 낫다. 결론적으로 낫다. 그런 상황. 보호가 낫다? 죄송합니다. 자유무역주의가 낫다. 죄송합니다. 예, 자유무역주의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너무나 이 돌발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보호무역주의를 갔었을 때.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잘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관세 차원에서의 조금 조정이 있는 것이지 완전히 보호무역주의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아까 조금 그 물어봤던 건데 환율 조작 꼭 지정될 것 같아요, 중국? 지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무려 4,092억 달러 정도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역 흑자가 3,66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우니까 환율 조작 꼭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그 범용 일상 생활용품들을 보면은 저 부가가치 제품이거든요. 미국이 이거를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중요한 거는 그 중국처럼 느슨한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나라 그리고 환경 보호라든지 노동자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이거를 커버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그 물가만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철강이나 석유화, 플라스틱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세율을 조금씩 올리는 한 그리고 수량을 통제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더 늘리라.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도 이 때문인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하려는 이런 요구가 크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한테는 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효과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미국이 중국한테 그 45% 보복 관세 때린다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못 하겠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러면 당장 1조 달러를 갖고 있는 그 중국의 미국 국채를 매각하기 시작하면 시장 교란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미국의 첨단 기업들 수입은 별로 안 되지만 뭐 나이키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맥도날드라든지 진입 장벽을 우리처럼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 30%가 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에 바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클린턴의 정책을 제가 그 오늘 아까 김창준 미국 전 하원 의원하고 토론을 했는데 클린턴의 트럼프의 정책이 중국에 가서 물건 만들어 가져오는 미국 기업들은 거기다가는 보복 관세를 때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오면 법인세를 깎아주고 양쪽을 합치면 60% 정도 가까이 되는 효과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럼 나이키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거 때리고 미국에서 만들어라 뭐 이런 입장이 되는 건데 그럼 충분히 가격 경쟁이 생긴다 이건데 그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네. 중국에서 나이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동남아 빠졌죠. 다 근데 빠져 있는 상태고 물론 중국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해외에서 임금 싼 데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때리겠다 그런 거거든요. 멕시코 쪽은 때릴 수 있어도 중국은 실질적으로 때리면은 중국 시장을 아예 포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뭐 더 보탤 말 있으세요? 아니 지금 계속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뭐 기사화된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산 안 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순간에 가격이 더블로 가는데 그럼 누가 수혜를 보죠?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절대로 쉬운 전략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업 단의 이익 레벨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는 장단점도 있긴 하고요.
근데 반대로 국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부가가치가 미국 내에 떨어지게 되거든. 중국에 떨어지던 놈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미국 내로 돌아오게 하고 어느 정도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는 약간은 좀 끌고 오는 그런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 하긴 하던데 어쨌든 뭐 선택을 봐야지. 이 사람 워낙 비즈니스맨이라. 네, 그렇죠. 그런데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중국에서는 단순하게 가공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제품과 관련해서 예, 예. 설계, 그다음에 디자인, 그리고 판매, 뭐 이런 연구 개발까지 고려하면 미국의 부가가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그냥 비즈니스맨이니까 이제 판단은 좀 잘하긴 하겠죠. 뭐. 자, 우리 유가 마지막으로 좀 한번 보면 그 요번에 오펙 회의에서 산유량 감산한대요. 그때까지 말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놔야 되잖아.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다들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이번 유가 하락 구간이 나왔고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가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오펙이나 이 산유국들이 정말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게 미국보다도 산유국이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3Q 실적을 들여다보니까 S&P 회사든 뭐 나스닥 회사든 어쨌든 에너지 관련 회사든 결국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놓고 보면 뭐 유가가 되게 많이 빠질 것 같이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들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그러니까 45달러 수준이면은 아마 몇 개 회사들, 큰 회사들은 살아남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아직도 3Q 실적을 보니까 적자예요. 큰 적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펙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유가를 올려가는 추세로 갈 거다. 지금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의 이 물량 감소를 하면 유가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 정책 자체가 수급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유가의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오펙이 감산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옆에 뭐 난 니들은 해라 나는 그냥 계속 덮어야 된다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이라크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 때문에 이 효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패러다임의 변화는 생겼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공급 부분이 월등하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벌써 유가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0달러 수준에 와 있어야 되는 게 50달러 수준에 와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는 어느 정도 너무 낮은 유가가 유지되다 보니까 망할 회사들은 망해 나가는 거고 살아남는 국가는 살아남는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얘기하는 게 우리도 동참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 러시아 동참한대요? 점차적으로 동의가 되면서 이 수급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경제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유가 45달러 수준 이제 좀 올라왔죠. 또 48달러. 50달러에서 60달러 수준의 유가가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난 걔들 양치기 소년들이야. 아, 그렇습니까? 이제 해봐야 하나 보다지. 걔들이 그 저기 감산에 합의한 적이 별로 없어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때만 했지. 그거 말고는 합의해서 성공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애들이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가 샌드 오일 퍼낸다며요. 네, 뭐그 샌드까지 푸겠다고 그런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통해서 그 대형 송유관을 통해서 물량 공급해 가구들도 주는데 오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생산하는 그 배럴이 850만 배럴 정도 되는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리극이라고 해서 석유 시출 시설 쪽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증설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동량도 많고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적으로 원유와 관련해서 증가분이 매년 하루 250만 배럴 정도가 늘어나는데 네. 이것보다는 그 이란이라든지 나이지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생산한 증가분이 더 많기 때문에 IEA, OECD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아니면 내년도까지
그 유가는 공급 과잉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유가는 한 55달러 정도가 적정하지 않냐 그런 그 전망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 거 봐가지고는 아직 유가가 근본적으로 수급이 개선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트럼프 정책하고 공화당하고 맞물리는 구간이 또 에너지 정책이거든요. 네. 궁극적으로는 원유를 수출하자 우리도 네. 미국도 수출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몇 달 전에 나왔던 IEA 전망치를 보면은 수요단을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원유 수요가 많이 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저성장이 워낙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공급에 대한 감산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부분들은 유가를 계속 50달러 초중반대에서 머무르게 만드는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불확실성들이 유입되는 그런 국면들이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40달러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쉐일이 현재까지는 브레이크 이븐이 50달러 정도까지 네. 내려왔는데 지금 그게 계속 더 내려가고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40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5자 보긴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쉐일이야 뭐 가격 맞으면 수도꼭지 틀기만 네. 하면 나오는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시차가 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워낙 많이 힘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음. 이게 복구하는 과정까지도 시간이 좀 한 3개월에서 6개월 더 걸릴 거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효과는 그렇게 많지 네.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최근 보면은 기대감만으로도 52달러를 가는 유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버슈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다. 그래서 제가 상정하는 거는 50달러에 막아놓기보다는 55달러까지 등락을 좀 등락 범위가 열어놓자. 좀 열어놓고 아마도 내년은 40달러 초반에서 55달러 수준의 굉장히 박스가 큰 변동성이 큰 등락 과정을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 그냥 30달러대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길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응. 근데 우리나라는 두고 보죠 뭐. 세금이 많아서 어디까지 가나. 뭐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싸지는 건 네, 싸지는 조금이라도 거니까. 싸지기 때문에. 어쨌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딱 그 완전 단답형으로 설명 붙이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일단 미국 그리고 그 나머지 국가들 치면 무조건 미국이죠 지금 네. 내년에 그죠? 자 미국의 채권이 더 좋아요, 주식이 더 좋아요? 여기부터 저는 당연히 주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죠. 여기 주식을 하시니까 네. 주식이 더 나요, 채권이 더 나요? 전 채권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채권 수익률이 현재 하이힐드 같은 경우 16% 나온다면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럼 위험자산의 시대는 네. 아니라고 본다. 여기는 전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자산의 시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론은 안 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우리 뭐 이 정도로 메인 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자 메인 토크 마무리하고 월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